보통 팬들은 한 팀 혹은 두 팀까지만 허용이 되고 다른 팀들까지 좋아하면 작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멀티스테이는 다른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 팀을 골고루 좋아하는 상황이 되면서 저는 이거를 팬덤 3.0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는데 기획사와 아티스트 중심에서의 생태계가 멀티스텐이 되면서 팬덤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트리밍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젊은 친구는 이제 안 해요. 성공을 안 하는군요. 안 해요. 왜 내가 덕질하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한 것까지 해야 되느냐. 블립팀에서 네네. 팬덤 양상을 가지고 이렇게 2022년에 좀 두드러지게 주목해서 봐야 될 트렌드들을 뽑아오셨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눌까요? 첫 번째 주신 키워드가 소비왕 김덕후라고 네. 제목을 뽑아오셨는데 제가 원래 캐릭터 굿즈를 좋아했었는데 유독 그 2022년에 대표님 눈에 띄었던 굿즈의 트렌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키워드들을 제가 뽑은 건 아니라 네. 실제로 덕질을 한창 하고 있는 네. 저희도 계속 덕질의 트렌드를 계속 연구하는데 네.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쵸, 자기 그리고 이야기죠. 네. 모두들이 이걸 뽑는데 어렵지 않을 정도로 다 공감을 하면서 네. 정리된 키워드들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굿즈의 개념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공식 굿즈라고 하면은 기획사에서 출시한 거가 오피셜, 나머지는 오피셜하지 않은 거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K-팝 팬들의 성향, 같이 즐기고 뭐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의 공식 굿즈가 아닌 본인들이 만들어낸 팬들만의 굿즈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굿즈가 확대가 된 건데 네. 가장 재밌는 그 양상 중에 하나가 모에와라는 일본어죠. 네, 네, 네. 동물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런 것들이 인격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사진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로 네. 표현을 해가지고 네.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유하고 네. 구매까지 일어나는 거죠. 네, 네. 또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로 대입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최애 멤버를 대입한 캐릭터를 좋아하고 사고 수집하고 그런 문화가 된 게 네, 너무 새로운. 재밌어요. 네. NCT 멤버들이 산리오 캐릭터가 된 걸 보고 되게 재밌게 네. 봤었어요. 네. 10월인가 성수동에서 맞아요. 팝업했었죠. 맞습니다. 네, 네. 팬들 사이에 이런 문화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심지어 기존에 있던 캐릭터들이 막 품절되고 알고 보면은 누구를 의미하는 캐릭터 원래는 아니죠. 그냥 네. 원래 캐릭터인데 팬들이 그 멤버를 상징을 하면서 막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획사에서 팬들이 이러니까는 우리 손잡고 합시다라고 해서 아예 네. 공식적으로 네. 회사 대 회사로 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정도로 네.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새로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모해와 문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K-팝이 네. 만들었고 우리가 비슷한 동물이나 캐릭터 얼굴하고 네. 매칭해가지고 재밌게 놀고는 있는데 굿즈로 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산업화되는 케이스는 네. K-팝이니까 가능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부분은 K-팝 음악이 장르화되는 데 있어서 패션과 결합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과거에 보면 패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패션과 음악이 만났을 때 하나의 장르가 만들어지면서 유행이 양식화가 되고 다시 돌고 흐름이 돌아오거든요. 시즈니 룩이 2022년에 아주 재밌었어요, 대표님. 저희 같이 일하는 저희는 이제 뭐 덕질 연구원이라기도 네. 하고 짤알 TF라도 하고 하는데 이 키워드 갖고 왔을 때 이거 뭐지? 뭐 들어본 것 같은데 했더니 그게 시즈니 룩이었는데 NCT 팬들을 이르는 말을 플러스 룩이 붙어가지고 네, 시즈니. NCT 팬들의 패션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 누구누구가 NCT를 좋아하는데 비슷한 패션이네. 무채색의 좀 힙한 패션인데 시즈니 룩 자체가 하나의 키워드가 됐을 정도가 아니라 쇼핑 앱들 있잖아요. 바깥에 그 꺼내놓는 그 메뉴에도 아예 시즈니 룩이 있을 정도로 네. 팬들을 위한 키워드가 아니라 하나의 스타일이 그런 됐어요. 패션 네. NCT 키워드였더라고요. 팬들이 앨범 언박싱 할 때 입는 그 스타일이었다가 네, 근데 저는 약간 그 룩을 보면서 신주쿠 놀러 가면 또 받았던 느낌도 있어요. 약간 오타쿠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 룩을 보면서 굉장히 힙하고 쿨하죠. 이게 약간 느낌들이 되게 세련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스트릿 룩이 또 결합돼가지고 또 네. 새로운 스타일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시즈니 룩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재밌는 거는 덕질을 하는 그 팬들끼리의 용어가 일반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최애라는 말도 요즘엔 많이 네. 쓰는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네. 팬덤 키워드를 선정했을
발전했을 때 주요한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덕질하는 팬들끼리만의 문화였다면은 이게 일반화되고 있다. 시드니 룩도 그렇고 캐릭터 굿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믹스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옷 잘 입고 힙한 것 같은데 NCT 팬들끼리는 알겠죠. 그들만의 하이 문화만 이렇게 명확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일반화되는 과정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명웅 씨하고 김호중 씨의 이 팬 문화를 보면 네. 지금 Z세대의 어머니와 딸들이 아. K-팝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구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고 했죠. 아주 네. 흥미롭습니다. 네. 더 열성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소비력까지 갖추고 계시니 뭐 네. 굉장합니다. 두 번째는 키워드가 재밌는데요. 스뽕 트위터 세상이라고 스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얘기해 주시죠, 대표님. 저도 사실은 뭔지를 알겠는데 트위터 할 때 이제 새로 고침할 때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던데 왜냐면 트위터가 K-팝 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이어서 네. 모해화라던가 모든 문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네. 플랫폼인데 여기도 이 다양한 기능들이나 문화들로 해서 트위터에서 팬들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네. 내용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네임드가 변했다. 네, 저도 이게 K-팝 팬덤의 변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요. 보통 그 트위터에서 네임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팔로우 수도 네. 많고 이런 계정들이 예전에는 혼마 위주였어요. 네. 대포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아티스트들을 찍는 팬들을 혼마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마스터의 약자입니다. 그쵸. 요즘에는 잘 사용 안 그쵸. 하죠. 공항이던 네. 공연이던 행사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찍는 팬들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 되니까는 오프라인 행사가 없어지니까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변했던 거였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네임드는 기본적으로 혼마들을 지칭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 컨텐츠를 기획사에서 직접 많이 만드는 상황이 됐고 혼마가 아니라 편집 잘하고 하이라이트 잘 뽑고 짤, 밈 잘 네. 뽑고 그런 계정들 혹은 팬들은 이렇게 주접이라고 그러는데 표현들을 워낙 이렇게 재밌게들 하니까는 글들을 재밌게 쓰는 계정들이 네임드가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Z세대가 트위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나온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서클 기능이 있어서 서클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랑 일반인들도 다 트윗한 걸 볼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 대여해주는 문화 응원봉이나 갤럭시 S22 폰. 같은 경우에 네. 폰을 대여해주잖아요. 네. 콘서트 네. 때 폰 대여하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되게 이게 재밌었어요. 찍을 때 화질이 좋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 대여하는 이런 상황들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또 등장한 또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덕후 자유선언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어요. 이제 별다꾸, 별걸 다 꾸미다 못해 별다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별다꾸 문화도 있고 뭐 네컷 사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무엇이든 꾸미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뉴진스의 그 응원봉 꾸미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뭐 생일 카페를 굉장히 멋지게 정말 거의 이벤트 기획자들 같아요. 저는 맞아요. 팬들이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흥미롭고 덕질 로그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트렌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님 조금 그 흐름 얘기해 주세요. 별걸 다 꾸미는 어떤 네, 별다꾸, 네. 뭐 네컷 사진, 네. 생일 카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다 합쳐가지고 덕후 자유선언이라고 했던 게 팬덤 자체가 네. 자유선언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덕후하면은 그 아티스트를 그냥 추종하고 종속된 것 같고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음악의 소비자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되게 열정적인 소비자들이 이제 팬인데 소비하는 그리고 이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바뀐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블립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최애 차이 정도까지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보통 팬들은 그냥 한 팀 혹은 두 팀까지만 허용이 됐고 나머지 다른 팀들까지 좋아하면은 팬들의 공식 용어로 잡덕이라고 그랬어요. 멀티스텐. 멀티스텐. 네. 그때 멀티스텐은 단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멀티스텐이라는 단어가 생겨가지고 네. 글로벌 팬들은 당연히 K-팝을 여러 팀들을 좋아하는 게 일반인데 한국 팬들도 이런 Z세대들도 한 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을 골고루 좋아하는 상황이 되면서 저는 이거를 팬덤 3.0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는데 엔터 업계도 탈중앙화가 돼가지고 기획사와 아티스트 중심에서의 생태계가 지금 멀티스텐이 되면서 팬덤 중심으로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 대표적인 네. 것들인 것 같아요. 네컷 사진 같은 경우에도 네. 아티스트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찍는 거를 네. 되게 같이 이제 즐기는 거고. 덕질하고 있는 나. 그쵸?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즐기는 거를 남기는 네, 것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생일 카페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는 안 오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가수 와요? 그러면 다들 가수는 안 오는데요? 그럼 왜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인들의 순박한 잔인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해 못 하는데 우리는 아티스트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즐기고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끼고 싶어요. 그런 문화를 네. 보고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네.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아티스트가 없이도 덕질을 즐기고 있는 나의 이제 포커싱이 된 건데 저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 덕질록인데 예전에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장면이나 짜집기하거나 편집하고 이제 컨텐츠들을 만드는 양상에서 지금은 이렇게 팬로그 덕질하고 있는 나에 대한 일상을 촬영하고 보여주고 언박싱하고 내가 덕질할 때 뭘 하는 것들 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콘텐츠의 생산이 네. 이런 흐름 자체가 아티스트 중심에서 팬인 나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 같아서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흥미로웠던 게 웹 1.0, 2.0, 3.0의 흐름과 팬덤 1.0, 2.0, 3.0이 좀 궤를 같이 해서 흐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팬덤 1.0에서는 웹 1.0처럼 소속사에서 네. 주는 컨텐츠를 잘 리드 보는, 온리. 네. 마치 웹 1.0에서는 우리가 HTML로 짜여 있는 거를 읽기만 네. 했던 네.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 방송국 위주였을 때는 그 팬들은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방송에서 나온 것들을 그게 이제 똑같은 웹 2.0, 팬 1.0 같은 거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웹 2.0이 단순히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 직접 같이 참여해가지고 남기면서 하는 SNS 같은 내가 생산도 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팬덤 자체도 예전에는 무조건 추종하는 단계가 이제 1.0이었는데 모바일이라는 게 생겼고 핸드폰이 생겼고 거기에 SNS 플랫폼이 되면서 팬들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로 바뀐 게 이제 2.0이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컨텐츠나 이런 걸 보면서 리뷰를 하거나 리액션을 하거나 짜집기를 하거나 생산자의 역할을 하면서 바뀐 게 웹 2.0이랑 팬덤 2.0이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웹 3.0이 되게 뜨거운 화두인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아티스트를 덕질을 하는 나를 보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트리밍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젊은 친구들 이제 안 해요. 총공을 안 하는군요. 안 해요. 왜냐면은 네. 피곤한 거예요. 네. 왜 내가 덕질하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한 것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총공을 그렇게 독려하는 분위기가 또 아닌 상황이 됐어요. 임영웅 좋아하시는 어르신 분들은 이게 이제 덕질 문화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젊은 친구들은 또 이게 좀 변하고 있어요. 총공이 변하고 있다. 데이터로 또 좀 확인을 해야 네. 될 새로운 부분들이 맞아요. 또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티스트 네. 중심이 아니라 팬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게 마치 탈중앙화 같은 새로운 팬덤 3.0의 정의가 덕질하는 내가 중요해진 팬덤의 네. 문화다. 그리고 네. 그것이 필요할 때는 또 만나서 혼자서도 덕질을 할 수 있고 그쵸. 또 나와 같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네. 하는 그런 덕질 문화가 네. 또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선정했던 허비왕 김덕후나 네. 덕후 자유선언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네임드가 변했는 트위터 양상 네. 이런 것들도 보면은 팬 중심 네. 자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앞에 얘기했던 4세대 아이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괴를 같이 하고 있는 네. 분위기인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대표님과 이제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저는 세계관이라는 말이 갑자기 급부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나 케이팝 인더스트리에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컨텐츠가 그렇게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BTS가 세계관을 공부하게 만든 문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블 시리즈가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하면서부터 훨씬 더 활발하게 브랜드까지 이 세계관을 차용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왜 급부상했냐 세계관이 어떻게 보세요? 저의 관점인데요. 네. 그래서 음악 쪽에서 일을 하면서 봐왔던 그 흐름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되게 생소했어요. BTS가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왜 세계관이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지? 그랬는데 2010년도쯤에 제가 이제 네이버 뮤직에서 다양한 그 아이돌 기획사들이랑 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가 소녀시대 5 나오고 빅뱅 나오고 그리고 카라
애프터스쿨 네. 이런 팀들 나왔는데 모든 관심사는 다들 그거였어요. 이번에 카라가 어떤 컨셉으로 나오냐, 소녀시대가 어떤 컨셉으로 나오냐. 그러니까 다 앨범 단위로 맞아요. 컴팩할 네. 때마다 새로운 컨셉이었어요. 뭐 들고 나오지 이번에는 어떤 컨셉 나오지 그랬죠. 그래서 뭐 카라는 제가 같이 협업을 했을 때는 네. 루팡 컨셉으로 나오고요. 네. 어떤 걸그룹은 갑자기 동물 뭐 인형 나오고 사기도 하고, 뭐 애프터스쿨은 뭐 또 어떤 컨셉으로 나오고, 소녀시대는 치어걸 컨셉이었다 갑자기 이렇게 활 쏘는 컨셉이고, 약간 노래 제목에 따라 가지고도 이렇게 바꾸고도 하는 컨셉 싸움이 사실은 되게 중요했었던 거였어요. 그게 이제 노래 제목, 프로모션 방식, 뮤직비디오 모든 걸 다 결정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계속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는 소재 고갈도 있겠고 변별력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 되어가고 있으면서 저기 이 컨셉 싸움이 언제까지 될까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랬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쵸. 산업 내에서는. 네. 그리고 하나의 컨셉을 잡으면 그 유효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네. 한 몇 개월이면 네.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획기적이었던 게 세계관인 것 같아요. 연작 시리즈로 나오면서 이번 앨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앨범을 기다리게 하고, 어떤 스토리 연결이 될 거라는 걸 또 기대하게 하고 예상하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놓고서는 팬들이랑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세계관을 이제 들여오면서 그 성공했던 게 BTS였는데, 기획사 입장에서도 단순히 노래를 만들거나 뮤직비디오를 만들거나 뭐 앨범 디자인하거나 뿐만 아니라 콘서트에도 쓸 수도 있고요. 다음 앨범을 기획을 하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다음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팬들은 팬들대로 또 즐길 수 있고. 근데 하지만은 또 이게 기획사나 이런 IP 입장에서 보면은 음악만 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한정되어 있는데, 네. 그게 웹툰으로 갈 수도 있고 웹소설로 갈 수도 네, 있고 네. 또 영화화 할 수도 있고, K-팝의 무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법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뭐 요즘에 나오는 모든 팀들이 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네. 뉴진스가 세계관이 있냐라고 하면 또 아니. 컨셉이 그쵸? 네, 명확했죠. 그래서 네. 저는 네. K-팝한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네. 툴인데 또 이게 필수적이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IP라는 표현이 귀에 딱 들어오는데 관점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음악만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그 전체 경험을 모두 기획해서 전달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 IP라는 것을 두고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맞아요. 굿즈도 있고, CF 같은 경우도 뉴진스의 경우에는 한나란 씨의 새 앨범 런칭하면서 CF도 같이 런칭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하나의 IP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컨텐츠가 미디어에 맞게 적절하게 보여졌다. 그래서 아, 경험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가는구나. 패션, 음악, 굿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맥락에서 좀 연결돼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랜드화가 된다. 그 네. IP 자체가 영속성을 가진 브랜드로서 작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총체적 경험이 다 브랜드로서 맞습니다. 경험을 전달한다. 이렇게 보여줘서 매우 흥미로워요. 지금 네, 말씀 네. 주신 부분이. 브랜드 쪽이나 마케팅 쪽이나 이런 데서도 네, 네. K-팝을 바라보면은 저는 배울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르세라핌 로고만 하더라도 혁신적인 고민들이 되게 많이 담아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팬덤들이랑 그 소통을 하고 그거를 또 보여주는 단서의 놀이, 온라인에 대한 접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전개하는 팝업 스토어나 전시까지 요즘에는 확장되니까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단순히 컨셉 플러스 세계관까지 같이 그게 되게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K-팝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꾸준하게 바라볼 만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케팅 교본으로 K-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BTS나 뉴진스의 경우는 마케팅에서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하나의 상징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 상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에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을 앞두고 대표님께서 이 K-팝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던 2022년도에 이 데이터를 네. 보면서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 네. 2019년도에는 아티스트 중심의 K-팝이었어요. 즉 K-팝의 절반을 누가 이끄냐라고 하면은 BTS, 블랙핑크, 뭐 엑소 뭐 이렇게 5팀이 네. 나왔어요. 근데 네. 지금은 10팀 이상이 됐어요. K-팝이 몇몇 아티스트가 이끄는 시장이 아니라 장르처럼 됐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힙합이나 재즈나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어떤 아티스트 때문에 듣지는 않잖아요. 이 아티스트 좋아하면 이 아티스트 좋아하고 재즈 자체를 좋아하고 힙합 자체를 좋아하는 것처럼 K-팝이 글로벌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게 저는 앞에 3세대 아이돌들이 글로벌로 이미 네. 딱 깔려서 네. 이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에 가속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K-팝은 오히려 새로운 팬덤이 진입하기에 더 좋아졌다. 더 허들이 없어졌다. 네. 어떤 팀을 맹렬하게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지 않아도 네.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 뭐 AMA의 그런 카테고리가 생기고 네. 하는 상황들이 네. 저는 점차 더 당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K-팝 자체를 소비하는 상황이 되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IP라고 얘기했듯이 사실 예전에는 K-팝을 IP라는 용어로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팬들도 다양하게 이 K-팝을 즐기고 소비하는 상황이 되면서 K-팝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인식했던 거와 다른 어떻게 보면 진짜 뉴 K-팝이라는 용어가 나오겠다. 2023년에는 기대됩니다. 뉴 K-팝. 네. 네. 2023년을 기대하면서 더 주목해서 K-팝 문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K-팝이 또 모멘텀을 2022년에 가졌고, 또 이제 K-팝에 대한 정의와 장르화가를 맞아요.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거냐, 우리가 이제 그 중심에 어떻게 설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이제 산업계에서 또 가져가야 될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은 팬덤 3.0이라는 거. 덕질하는 내가 중요해졌고, 이것을 이제 팬덤 3.0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런 양상들이 지금 소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K-팝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좋은 신호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2023년이 저는 더욱 궁금해지는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대표님 다시 모시고 글로벌하게 팬덤의 양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더 말씀 나눠보면 재미있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